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남들이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냥 아저씨예요. 실제로도 평범합니다.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평범한 학교를 나오고 평범한 사람을 만나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딱 대한민국 평균. 아, 요즘은 이 평균이 힘들다고들 하니 나름 복받은 인생인가요? 아무튼 제 인생은 별로 크게 역경도 고난도 없었습니다. 따분하고 지루할지언정 말이죠. 친구들도 다들 평범해요. 비슷비슷한 집안, 비슷비슷한 학력, 다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 취직해서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제 친구 중에서도 특별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요. 집이 무척 가난한 친구였어요. 누더기 같은 교복을 입고 점심시간에는 친구들 몰래 어디론가 도망을 가던 그런 친구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서 그게 부끄러워서 도망을 간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은 어머니께 그런 친구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밥과 반찬을 평소에 싸주시던 거의 2배로 싸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참 클 나이에 밥 굶으면 쓰나. 네가 그 친구 기분 나쁘지 않게 같이 먹자고 하고 같이 먹어. 엄마가 너무 많이 싸준다고. 저도 그 친구가 늘 신경이 쓰였던 탓에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에 또 도망을 가던 그 친구를 불러세웠습니다. 나랑 밥 같이 먹자. 아, 나는 괜찮아. 아니, 내 밥 좀 같이 먹어달라고. 어머니가 너무 많이 싸주셔서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 잠시 고민하던 친구가 어딘가 쑥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주걱거렸어요. 한 번 더 거절하기엔 그 친구도 배가 많이 고팠었다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와 저는 밥을 함께 먹었어요. 어느 날은 집으로 그 친구를 데려오라는 어머니의 말에 집에 데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저희 집을 신기한 듯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평범한 집, 평범한 TV. 다들 있는 그런 것들에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그 친구를 보며 우월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을 먹으며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양 구는 그 친구를 동정했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은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그날 먹었던 저희 어머님 밥이 자신이 그때까지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고 푸짐한 상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잘못한 것도 없이 종종 친구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죠. 이유는 물론 그 친구의 가난 때문이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매번 밥을 얻어먹냐? 도시락도 못 쌀 정도로 가난해? 얼굴이 시뻘개져서 대답도 못하곤 했어요. 얘가 밥을 얻어먹든 아님 그냥 같이 먹든 네가 뭔 상관인데 그래. 아,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지. 그런 게 왜 궁금한데? 친구가 친구 사정 궁금해하지도 못하냐? 친구가 친구 생각 안 하고 곤란해하는 질문하는 것도 그것도 친구냐? 덕분에 저도 같이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했던 시절도 있었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친구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가는 가난한 집 친구들도 왕왕 있다고는 하지만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부터는 그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가끔 만나면 늘 부럽고 동경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술 한 잔 걸치면 제 어깨에 손을 두르고 내 대학생 친구라고 부르며 자랑처럼 말하고 다니곤 했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은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배운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몸 쓰는 일밖에 없다고 막노동판에 뛰어들 때도 웃는 얼굴로 말하던 친구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행해 보이진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 안 버리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지 뭐. 대단하다 생각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말입니다. 나중에는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나 결혼한다. 오, 진짜? 축하해. 제가 번 돈으로 결혼도 하고 신혼살림도 차리고 그걸 혼자 힘으로 다 했거든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갚는다고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신혼집도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일구어 나가는 그 친구를 정말 진심으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연락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을 가봐도 이미 이사가고 없다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도 그랬고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봐도 친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지라 소식을 아는 친구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통해 들은 소문들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크게 져서 있는 재산도 다 털어먹었다더라. 그래서 야반도주를 한 거다라는 소문부터 아니다, 사실 로또가 당첨돼서 소문나는 게 싫어서 다 같이 없어진 거다까지 정말 다양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나한테만이라도 말은 해주고 가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가끔 소식도 궁금하고 어떻게 사나 걱정도 됐지만 사는 게 바빠서 어느새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점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그때 그런 친구가 있었지 정도로 추억할 수 있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분명히 받았는데 한참을 대답이 없더라고요. 번호를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라 끊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잘 지냈어? 10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친구였습니다. 너무 뜻밖의 사람의 전화라 너무 놀랐지만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잊고는 있었지만 문득 뭐하고 사는지 잘 사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날 약속을 정하고 그 시절 자주 갔던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없어지지 않은 곳이 한 곳 있었거든요. 야, 여긴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이 동네 얼마 만에 오는데? 그때 떠나고 한 번도 안 왔지.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넘었나? 세월 진짜 빠르네.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어딘가 힘든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늘 웃는 얼굴이었는데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 보였어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해? 제가 그렇게 말하니 미안한 듯 피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무수히 많았던 소문들 중 하나가 맞는 거였더라고요. 아버지가 간간히 도박을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판이 큰 줄은 몰랐어. 그냥 동네 아저씨들끼리 조금 큰 돈 오가는 그런 수준인 줄 알았거든. 아버지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빌렸는데 그마저도 다 잃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었다더군요. 부모님 집에도 신혼집에도 다 찾아와서 난장판을 치는 바람에 도망가듯 나와야 했다는 말을 하는데 10년간의 고생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도박빚을 갚았다고 말하는 친구가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살만해서 연락하나 보다 싶어서 안심도 됐어요. 넌 정말 대단하다.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뭐가 대단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모든 걸 다 네 힘으로 하잖아. 혼자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부모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제 주변 친구들과는 달리 혼자 알아서 척척 해내는 게 늘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술잔을 기울이며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도망가듯 이사를 가고 그마저도 금방 빚쟁이들에게 들켜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아내는 아이를 두고 도망가고 긴 세월 혼자 딸아이를 키워온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12살쯤 됐나? 한참 말 안 들을 시기네. 사춘기도 오고. 아빠 말은 잘 들어? 저희 집 아이가 생각나 웃으며 그렇게 물었는데 그 순간 친구의 얼굴이 그늘이 지더니 이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얼른 휴지를 빼주며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 물음에도 대답도 없이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울더라고요. 묻지 않고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진정이 됐는지 숨을 몰아쉬며 뭔가 생각하는 듯, 아니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굉장히 힘든 얼굴로 차마 하지 못한 말을 한다는 듯 친구가 입을 떼었습니다. 너한테는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애가 많이 아파. 백혈병이라고 하더군요. 계속 입원해서 치료받는 중이라 병원비로만 이미 억 단위가 가까운 돈이 나갔다고. 얼마 전부턴 그마저도 여력이 안 돼서 연체되는 중인데 아이가 위험해져서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근데 연체된 병원비와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을 나가야 할 지경이라고. 너한테 돈 이야기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때도 그렇게 연락 없이 사라졌던 건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빚은 내가 죽어라 이래서 갚으면 그만이지만 아이 수술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다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얼마냐 물었더니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평범한 직장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40대 남성이 선뜻 빌려주기엔 너무 큰 돈이긴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긴 했어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빌려줄게. 5천이면 되는 거지? 그래도 제가 선뜻 빌려준다는 말이 놀랐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네가 나에게 보여준 너라는 인간의 성실함과 그리고 그냥 넘어갈 놈은 아니라는 걸 알아서 빌려주는 거라고. 또 아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냐고요. 친구는 그동안 운 거보다 더 많이, 더 오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말하고 돌아서긴 했지만 집사람에게 입을 떼는 것이 힘들긴 했습니다. 물론 많이 혼났어요. 싸우기도 했고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자기와 상의도 없이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거냐고요. 제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라고 했더니 그건 당신 생각이라며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테니까요. 제가 빌려준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수술도 무사히 끝냈다고 연락을 전했습니다. 친구는 상환일을 약속했어요. 돈을 빌린 날부터 딱 5년 뒤에 갚겠다고 말이죠. 솔직히 못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반드시 갚을 친구였어요. 친구 딸 병원을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걸음마를 겨우 시작했을 때 봤던 아이가 어느새 많이 컸더라고요. 지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웃으며 감사하다며 고개를 꾸벅이는데 돈을 빌려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딸아이를 보고 나오는 길에 저를 배웅 나온 친구를 향해 말했어요.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너도 일하랴 간병인 줄이야 여기저기 돈이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닐 텐데 너무 무리하게 갚지 않아도 돼.
너 여력 될 때 천천히 줘. 애 수술 잘 맞힌 거 보니까 내가 안 빌려줬으면 어쩔 뻔했냐? 저렇게 이쁜 애를. 또 울먹이는 친구를 다독였습니다. 울지 말고 네가 힘내야지. 너만 보는 딸내미도 있는데.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도 꼭 약속한 그날에 다른 건 몰라도 내 돈은 갚겠다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또 서로 사는 게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는 여기저기 일을 열심히 다니는 듯 했어요. 이제 우리 나이도 어디 하나 다치면 뼈가 시릴 나이인데 이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또 사는 게 바빠서 연락도 자주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아내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친구와는 2년 전부터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돈을 갚기로 한 상환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내가 물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돈 갚기로 한 거 얼마 안 남았지? 어? 말을 왜 이렇게 얼버무려? 그 친구랑 연락되는 거 맞지? 그럼 되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돈을 갚고 갚지 않고보다 친구와 연락이 끊긴 게 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혼자 삭히며 친구에게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친구였어요. 딱 돈을 상환하기로 한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디로 나오라는 친구의 말에 나갔습니다. 나간 자리에서 친구의 옷차림에 우선 한번 놀랐어요. 늘 허름하게만 하고 다녔던 친구가 굉장히 멀끔해져서 나타났더라고요. 막 엄청 비싼 물건들을 들고 걸친 느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처럼 멀끔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보통도 되지 않아 마음이 쓰이는 친구였으니까요. 얼굴 좋아 보여서 좋다. 잘 지냈지?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뭐가, 너도 다 일이 있었겠지. 그리고 이렇게 연락했잖아. 제 말에 친구가 역시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다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친구와 오랜만에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했습니다. 밥도 술도 본인이 계산하겠다는 친구에게 제가 물었어요. 어디서 복권이라도 된 거야? 사람이 너무 멀끔해졌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친구는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살던 집이 택배도 제대로 오지 않을 만큼 변방이었는데 어느 날 그 주변으로 도로가 뚫린다고 하더니 보상금이 들어오더랍니다. 그 돈으로 제 돈부터 갚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다시 좀 안 좋아져서 거기에 정신이 좀 팔려 있었다고.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대대로 내려와 있는 줄도 몰랐고 돈도 안 됐던 고향의 작은 땅 하나도 갑자기 그린벤트가 풀려서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다고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제가 돈을 받게 될 수 있게 된 것보다 친구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말했어요. 이제 연락 끊고 잠수 타지 말고 앞으로는 자주자주 좀 보자. 친구가 머쓱한지 뒷머리를 긁더라고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돈이 입금됐다는 알람이 울렸어요.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아내에게 가서 내 말이 맞았지 하는 얼굴로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돈 떼먹을 친구는 절대 아니랬잖아. 하면서 당당하게 아내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그래, 당신 잘났다. 아내는 못 말린다는 듯 웃더니 제 휴대폰을 가져가 입금 문자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동안 말이 없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그 반응에 제가 물었어요. 이 금액이 맞아? 당신 5천만 원 빌려줬다고 하지 않았어? 5천만 원. 왜? 이 자식이 이자도 좀 넣는다고 어제 그러긴 했는데
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신신당부했는데. 이자? 이자를 좀 넣는다고 했다고? 어, 왜 그러는데? 아내의 그 반응에 저는 아내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다시 가져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일십, 백천만, 십만, 천만, 억? 이억? 이게 뭐야? 당신 진짜 5천만 원 빌려준 거 맞아? 나 몰래 더 빌려주고 5천만 원만 갚으라고 한 게 아니고? 2억. 무려 2억이었습니다. 친구가 제게 입금한 금액이 말이죠.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친구에게 곧장 전화를 했어요. 2억이라니. 너 잘못 입금한 거지? 다시 보내줄게. 다시 보내지 마. 그러면 나 또 연락 없이 잠수 탄다. 이자 좀 보낸다고 했잖아. 이자? 세상에 누가 5천 빌려주고 2억 5천을 이자로 받아. 다시 줄 테니까 받아. 네가 나한테 빌려준 건 돈 5천만 원이 아니라 우리 딸 생명줄이었어. 그러니까 받아. 마음 같아서는 10억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슬프다.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웃으며 조만간 또 술 한잔하자고 하고 끊더라고요. 그날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이 큰돈을 받아도 될지 말이에요. 저는 계속 돌려줘야 한다고 했지만 친구분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일단 가지고 있자는 아내의 말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빌려준 건 5천만 원이 아니라 자신의 딸의 생명줄이었다는 친구의 말에 졌어요. 친구의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식수술이 잘 되어서 완치가 됐다고. 지금은 다른 친구들처럼 잘 먹고 잘 자고 학교도 잘 다닌다고요. 사실 그 뒤에 한 번 더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거 그냥 5천만 원이 아니라 내 딸 생명줄을 이어준 걸 갚은 거야, 난. 그니까 너는 그거 무조건 받아야 돼. 그거도 적어.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빌려준 5천만 원이 2억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물론 친구 말처럼 그 돈은 단순히 5천만 원은 아닐지언정 말입니다. 고등학생이 된 친구의 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술을 정말 많이 마시고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 날이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어준 친구 딸이 저를 가만 보더니 생각났다는 얼굴로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 그 아저씨. 어릴 때 봤는데 기억하네? 어떻게 기억을 못해요. 아빠가 맨날 너 살려준 은인이라고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수도 없이 했는데. 친구를 방에 눕히고 나오니 친구 딸아이가 음료 한 잔을 내오더라고요. 드시고 가세요. 고맙다고 말하고 음료수를 받아 마시는 동안 친구 딸이 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친구는 생각보다 더 힘들게 산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쫓기듯 떠난 뒤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고 뼈가 부서져 깁스를 하고서도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돈 달라며 아빠에게 소리치던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는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빚을 다 갚고 살만하다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가 아팠다고요. 처음 병원을 갔을 때 어린 자기는 의사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아빠의 표정만큼은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을 다 잃은 절망적인 표정이요. 병원에 입원하고는 자신을 간병인에게 맡기고 병원을 자주 오지 못했지만 가끔 오면 매번 땀에 절어있는 옷과 어딘가 꼭 한 군데는 닫혀있는 모습에 아빠가 자신을 위해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있구나 생각했대요. 근데 자신이 병원비 때문에 쫓겨나게 생기자 친구는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제 자식이 아픈데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병원을 나가야 한다는 상상만 해도 이미 마음이 너무 아려오는데요. 병원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자 친구는 최후의 수단까지 생각한 것 같았어요. 아빠는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 모르세요. 그리고 그땐 저도 몰랐어요. 다 크고 나서 그게 그런 거였구나 알았지. 친구는 죽을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보험을 들고 서류를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그 어느 보험에도 자살의 보험금을 주는 보험은 없잖아요. 아마 친구는 자신이 죽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자신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 남겨질 아픈 딸을 상상했겠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몰린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날 친구가 정말 꺼내기 힘든 말을 꺼내는 얼굴로 저에게 어렵게 돈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났어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저한테만은 돈을 빌리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친구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 언젠가 물어봤었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면 나한테 먼저 전화를 했었어야지. 왜 제일 나중에 했냐? 너한테 말 꺼내기가 제일 힘들었어. 저한테만큼은 그런 부탁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 부탁을 받고 고민할 게 너무 미안해서 말이죠. 혹시나 빌려주지 못하면 제가 미안해할까봐 그것도 염려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쓸데없이 착해 빠진 친구죠. 그 뒤로 어떻게 지냈냐고요? 아주 친한 절친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밥을 추억하길래 어머니 집에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친구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한 입을 먹고 울고 한 입을 먹고 울었어요. 목이 메어서 밥을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고선 어느 순간은 펑펑 울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친구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차려준 밥 생각나면 언제든 와. 알겠지? 네, 네, 어머님. 한 번은 오랜만에 연락 온 동창 모임에 제가 꼬시고 꼬셔서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어릴 적 학교에 그리 좋은 기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제가 거의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데리고 갔어요. 친구의 잘 풀린 모습을 동창들도 봤으면 했거든요. 특히 그때 가난하다고 괴롭히던 아이들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들은 동창회에서도 여전히 목소리가 크더군요. 다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어요. 저랑 친구가 나가자 다들 의외라는 듯 보더라고요. 친구를 가난하다고 놀리던 친구들이 반갑다는 듯 그 친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은 빨리 잊는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이 잘못한 건 더더욱 빠르고 말이죠. 멀끔해진 친구의 모습에 다들 잘 됐다며 착하게 살아서 복 받은 거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 같았지만요. 이렇게 행복하고 훈훈한 재회 이야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느 날 만난 친구의 얼굴에 너무 심한 황달기가 보여서 말했습니다. 너 요즘 안색이 좀 안 좋아. 병원을 좀 가봐. 무슨,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멀쩡해. 그냥 고생을 많이 해서 빨리 늙은 거야. 그렇게 말하던 친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친구 딸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달려간 병원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암이라고 하더군요. 사기라고. 간암은 원래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는 말까지 있다고 말이죠. 친구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상태고 하나 있는 딸은 아직 미성년자였던지라 제가 보호자로 그 모든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길면 6개월이라고 하더군요.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정말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제 겨우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됐는데, 하늘이 무심해도 어쩜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다 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친구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입원실 복도에 앉아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친구 딸이 와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고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불길한 생각이 들었겠죠. 한참을 우는 저를 바라보던 친구 딸아이가 숨을 몰아쉬고는 제게 물어봤어요. 아이 목소리 끝이 떨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많이 아픈데요? 죽거나 그런 건 아니죠?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을 쓸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제 반응에 아이는 직감한 듯 보였지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좀 많이 아파. 얼마나요? 얼마나 많이요? 좀 많이.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빠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이래요?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네 아빠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친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일평생을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살만해진 친구에게 그 잠깐의 행복도 허락하지 않는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신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우는 아이를 달래며 한참을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둘 다 너무 많이 울어 눈이 퉁퉁 부어서 친구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래? 심각한 병이래? 불안한 기운은 감지했지만 애써 웃으며 묻는 친구에게 차마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 이 자식아.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다 지친 친구의 딸아이를 집으로 보내고 병실에는 친구와 저 둘밖에 없었어요. 친구 앞에서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오열했어요. 정작 자신의 시한부를 듣는 친구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걱정은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 걱정이었습니다. 나을 수 있어. 네가 못하는 게 어딨냐, 어? 의사도 통상적으로는 6개월이라고 보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그랬어. 미리 그렇게 포기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이미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생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간은 기증을 해줘도 다시 자라나는 장기이기에 생착률이 높아서 비교적 이식이 쉬운 장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끼리 이식을 하려면 좀 까다롭긴 한 것 같았지만 정말 몇 번이고 해줄 마음이 있었기에 병원에 이식 수술을 하면 안 되냐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식 수술도 안 되는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친구는 이겨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치료도 열심히 받고 속에서 받지 않은 음식을 억지로 구역질하면서도 밀어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제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요. 친구의 사정을 아는 아내와 엄마가 병원과 친구의 딸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반찬을 해 날랐어요. 어머니가 처음 친구 병실을 찾아온 날 울지 않으려 노력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친구 중에 너처럼 믿음직한 아를 본 적이 없다. 너처럼 제대로 된 아를 본 적이 없어. 하늘도 그런 마음 알아주실 거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알겠지? 네. 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오신 날
친구는 두 번째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현대의학이라는 게 정말 이럴 땐 쓸데없이 정확하더라고요. 친구는 정확히 6개월 선고를 받고 5개월째 접어드는 시기부터 눈에 띄게 기력이 빠졌습니다. 모두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친구는 하루하루 말라갔어요. 친구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몇 안 되는 동창들이나 함께 공사판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그를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음식을 삼키지도 못했어요. 점점 인간의 의지의 영역으로 되는 부분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쯤이었을까요?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살다시피 해서 정신이 늘 혼미했던 친구가 또렷한 눈을 하고 저를 불렀어요. 뭐 좀 먹을래? 아니면 좀 자. 제 말을 들으면서 힘없이 웃던 친구가 서랍에서 서류 뭉텅이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보더니 그 봉투를 저에게 주더군요. 봉투 속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꺼내보지 못하고 봉투를 꽉 잡은 채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가만 보던 친구가 제 어깨를 잡고서는 말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딸 아플 때 너한테 가기 전에 죽을 생각으로 보험을 참 많이 들어놨었거든. 그게 뭐? 그게 왜? 이런 이야기 왜 하는 건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류 확인해보니까 꽤 크더라, 액수가. 무슨 소용이야, 그게. 보험금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한들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자신의 아버지가 없는데 친구 딸아이에게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친구의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갔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오늘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의 어깨를 힘없는 손으로 잡은 친구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합치면 한 10억쯤 되는 것 같은데 딸이 아직 미성년자라 수령인으로 지정이 안 된다네. 지정해도 성인 될 때까지는 지 엄마가 대리인으로 관리를 한대. 아픈 몸으로 여기저기 전화해가며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알아볼 거면 나한테 부탁하지 그랬냐는 말에 너도 바쁘지 않냐 말하며 희미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가끔 떠오릅니다.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제 어깨가 들썩였어요. 친구가 다시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자기 손을 들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 힘이라곤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 손길에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령인 너로 다 바꿨어. 뭐? 순간 너무 놀라서 고개를 번쩍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얼굴로 친구를 바라봤어요. 친구는 뭘 그렇게 놀라냐는 듯 피식 웃더라고요.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 딸 성인 되면 줘. 네가 그때까지 살아, 이 자식아. 돈 앞에 믿을 사람 어딨다고 나를 믿고 그 콘돈을 맡겨. 네가 네 딸 성인 될 때까지 살아. 네가 그럴 인간 아니라는 건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리고 그렇다 해도 뭐 너한테 뜯기면 그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서 뜯어먹더라도 우리 딸내미 모른 척만 하지 말아주라. 친구가 힘없이 픽 웃으며 그 와중에도 저를 생각해서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는 이미 자신의 집 명의도 제 앞으로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도 자신이 죽으면 딸이 성인이 되기 전엔 생물학적으로 엄마인 아내가 관리를 한다며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말이죠. 자신의 신변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아무리 친한 친구라지만 저에게 그 많은 재산을 맡길 생각을 하면서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렇게 재산을 다 정리하고 친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상태가 악화됐어요. 그래서 그땐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지 않았어야 했던 건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더 일찍 가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하는 와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친구의 딸아이에게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빨리 오라고 했다고. 아이가 겁이 나서 손만 덜덜 떨고 있다는 말에 회사를 뛰쳐나와 아내와 친구의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손발이 덜덜 떨려왔지만 친구의 딸아이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세 사람이 도착해 저와 친구의 딸아이가 양쪽에서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간성 혼수라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지금 환각이나 환청을 듣는 상태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망 직전에 겪는. 아버지 오셨어요? 저를 보고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인 줄 알더라고요. 그 모습에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손을 꽉 잡았어요. 희준이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인생을 통틀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엄청나게 성공한 인생이라던데. 나한테는 희준이 네가 그래. 고등학교 때 나 밥 먹이려고 그 말 같지도 않을 아무도 안 믿을 거짓말하던 그때부터 너는 나한테 유일하고 제일 소중한 친구였어. 네 덕에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됐네. 나도 마찬가지야, 이 자식아. 친구 딸이 친구 팔에 고개를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도 제 아내도 병실 안의 의료진도 정말 다 같이 울었어요. 아저씨 말 잘 들어야 한다. 알겠지? 응, 알았어. 친구는 딸아이의 대답을 듣고서는 씩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남겨진 저희는 슬픔으로 가득 찼는데 말이죠. 참 모진 놈이죠. 결국 그렇게 떠났습니다. 친구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친구의 딸아이는 멍하게 앉아있다가 울다가를 반복해서 아내가 억지로 음식을 먹였던 것 같고 저는 하루 종일 친구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미리 준비해둔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 앞에 말이죠. 장례식은 조용하게 끝났어요. 워낙 좁은 인간관계여서 그랬는지 정말 같이 일하던 분 몇 분, 동창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엄마는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갔을 텐데도 얼굴을 비추지 않더군요. 아내가 참 많이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애엄마라는 사람이 남편이 미워도 애는 보러 와야 할 거 아니야. 아내는 이미 친구 딸에게 정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 친구의 딸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현아, 아저씨 딸 할래? 장례를 치르자마자 아내와 이야기했던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살아가면서 서류상으로도 부모가 필요한 일이 많을 거고 혹시나 만약에 친모라는 사람이 찾아와 이런저런 권리를 주장할 때 저희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려면 그 편이 낫겠다고요. 친구 딸아이는 제 제안을 고맙지만 괜찮다고 자긴 아빠의 딸로 남고 싶다고 거절했어요.
저는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됐던지라 아이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합치는 건 저희가 양보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아저씨 말 잘 들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반쯤 협박해서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도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보이긴 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던 가족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곧 씩씩하게 이겨내는 것 같았어요. 누가 지 아빠 딸 아니랄까봐 말이죠. 현아에게 주기 위해 모아둔 보험금과 집을 판 돈은 따로 계좌를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아이의 명의로 해두면 아이 엄마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명의로 해뒀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슬프지만 들어맞았어요. 친구의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보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딸 재산을 관리해? 어? 내가 제 법적 대리인이니까 나한테 줘야지 그 돈은.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보험금 이야기에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지금도 오자마자 현아 이야기는 하나도 묻지도 않고 돈 얘기부터 하는 게 애엄마가 할 소린가요? 우리 딸 어떻게 지내냐, 아픈 건 없냐, 안부부터 묻는 게 먼저 아니에요? 네가 우리 딸 엄마야? 왜 이렇게 오바야? 돌아가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친구의 전부인이자 현아의 친모는 친구의 사망보험금과 집을 정리한 돈을 달라고 매일매일 행패를 부렸어요. 어느 날은 애를 만나 회유라도 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도 애도 꿈쩍하지 않자 그래도 제가 꿈쩍 않으니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아이와 아내는 포기했나 보다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통지서 하나가 날라왔더라고요. 친구가 남기고 간 재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로 말이죠. 정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현아한테 그대로 다 주고 싶어. 나도 그런데 그게 좀 힘든 모양이더라고. 아무래도 아이의 친모라 상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이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권리가 없어서 정당성을 갖기도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현아가 절대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요. 친구와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될 상황이 오니까 너무 속상해서 어느 날은 술을 한잔하고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현아가 자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인사를 하더니 할 말이 있다더군요. 그때 아저씨가 하셨던 말 아직도 유효해요? 무슨 말? 제 물음에 현아는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저씨 딸 하겠냐던 말이요. 현아가 서류상으로 제 딸이 되면 친모에게 더 불리해진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들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쌓은 유대감이 없었다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현아의 그 말이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현아만 괜찮다면 아저씨는 너무 좋지. 그렇게 현아는 제 딸이 됐어요. 18의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은 꽤나 그 절차가 복잡했지만 현아와 저의 적극적인 의사표현 덕에 비교적 빨리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현아의 친모에게는 수천만 원이 돌아가긴 했어요. 물론 그마저도 주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금액이 본인의 성에 차지 않았는지 몇 번을 더 진상짓을 하다가 저에게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을 물러줘야 될 상황이 오자 그만뒀어요.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만들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아이의 친모는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들려오는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현아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저희 5 식구는 사이가 꽤 좋게 지냈습니다.
때가 되면 같이 여행도 가고 주기적으로 외식도 해가면서요. 친구가 이자를 쳐서 준 돈을 현아 밑에 쓰기로 아내와 이야기를 마쳤거든요. 저희 큰딸도 다행히 성격이 잘 맞아서 친구처럼 잘 지내요. 그 둘을 보고 있으면 과거의 친구와 제가 생각나서 울컥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꿈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만히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잘하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주고 돌아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현아가 제 꿈에는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속상해했지만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현아는 성인이 됐고 대학을 갔고 취직을 했어요. 돈이 있었다면 부유했다면 친구도 다 겪을 일들을 현아가 자신의 아빠 대신 열심히 이뤄내고 있는 중입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제가 받았던 모든 돈을 현아에게 준다고 했지만 현아는 받지 않았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계산이 어딨어요. 그냥 저 학교 보내주시고 나중에 시집도 보내주세요. 저희는 어느덧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 아빠 닮아서 입맛도 아주 똑같구먼. 어머님은 주기적으로 반찬을 해오십니다. 현아 유학 가겠대요. 당신이 좀 말려봐요. 가고 싶으면 보내면 되지. 그걸 왜 말려. 여자애를 혼자 멀리 타국 땅에 어떻게 보내요. 아우 참. 아내는 저보다 현아를 더 챙기고요. 아내는 결국 현아에게 졌어요. 그래서 아이는 유학을 갔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 원 없이 하고 보고 싶은 세상 원 없이 보고 오라고 그러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현아가 떠난 날 친구가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잘 지내냐? 이 나쁜 자식아. 친구는 언제나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저 영상사진을 보고 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혼자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을 친구가 아직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려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도 말이죠. 현아 유학 갔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서 키우고 있다. 아니 지 혼자 스스로 잘 크는 거지만.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일해서 일찍 쉬러 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너 뻑하면 연락 끊고 사라졌었잖아. 그것처럼 지금은 좀 오래 연락이 끊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 맞는 말이긴 하지. 나중에 만나긴 만날 거잖아. 웃고 있는 친구의 사진이 미웠어요. 거긴 좋냐? 이제 일 안 하고 고민 없이 거기선 편해? 한참을 주절주절 말하다 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 뒤로는 꽤 오랜 시간 가지 못했거든요. 제가 못 가는 동안에 아내가 대신 가봐줬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갔을 때도 납골당이 깨끗하게 누군가의 손을 탄 것처럼 유지가 되어 있는 거 보면 말이죠. 늘 그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사는 게 바빠서 그 어떤 아픔이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옅어지곤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물론 아직도 추억하고 그리워하지만 말이에요. 저와 현아를 포함한 제 식구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생각하는 사이 좋은 가족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현아는 친구가 아빠가 되었던 그 나이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내다 보면 친구가 떠났던 그 나이보다 현아 나이가 많아지는 날이 오겠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참 긴 이야기인데 하고 보니 금방 끝난 것 같네요. 오랜만에 친구의 납골당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현아가 자기 남자친구라면서 남자애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닥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얼굴깝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의견을 좀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당신 민식 씨한테 가서 일부러 나쁘게 말하고 집에 와서 민식 씨가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야. 애가 좋다는데
그리고 당신만 별로라고 하지 다 마음에 들어해. 하여간 여자들이란 잘생기면 그저 다지. 아무래도 친구에게 하소연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혜 갚은 까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텐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른 건 몰라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누가 나한테 무언가를 주면 저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다 얼마 전에 저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 여자인데요. 이 얘기의 시작은 제가 홀로 8살 차이 여동생을 키우던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시작할게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은 원래 매우 화목했어요. 부모님은 저와 동생에게 다정하셨고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억은 행복했던 기억만 존재합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어린 동생과 놀러 다니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 인생의 암흑기가 시작되었어요. 미주야, 큰아빠가 네 부모님 돈은 알아서 관리해줄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제대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그 대신 미주랑 현주는 여기서 살아. 큰아빠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망 위로금과 우리 집을 처분한 모든 재산을 가져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릴 때라 그런 큰아빠에게 고마움밖에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저는 저와 동생을 거둬서 본인 집에서 자라게 해준 큰아빠가 감사했습니다. 어휴, 너희는 무슨 여자애들이 이렇게 밥을 많이 먹니? 라면을 사놓으면 너희가 다 먹잖아. 아유, 너희가 나한테 생활비를 줘, 뭐를 줘? 아, 그리고 미주 너는 그냥 공부나 하지 무슨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는 거야? 죄송해요. 안 간다고 담임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큰아빠와 큰엄마는 우리 자매를 매일 구박했어요. 큰아빠 부부는 아들만 한 명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를 데리고 셋이 한우를 먹으러 간 사이 동생과 제가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먹으면 왜 먹냐고 구박하셨죠. 친척이라곤 큰아빠밖에 없던 터라 그대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제가 너무 어린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너무 속상했던 사실은 동생이 제대로 먹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날이 갈수록 마른 동생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제가 18살 때 큰아빠네 집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발생했어요. 언니, 나 배고파. 아까 학교에서 먹은 급식이 다야. 큰엄마 몰래 뭐라도 먹으면 안 돼? 나 너무 배고파서 잠이 안 와. 그래? 잠시만 기다려. 언니가 그럼 부엌에 가서 뭐라도 가져올게. 조심스럽게 방을 나가 부엌에 갔더니 식탁 위에 귤이 있더라고요. 귤이 한두 개도 아니고 꽤 있길래 동생 먹을 귤 하나만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2개를 가져가서 저도 먹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2개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가져갔다는 게 티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동생에게 귤을 하나 건넸고 동생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희가 귤 먹었어? 분명히 내가 식탁에 귤을 놔뒀는데 어떻게 귤이 하나도 없니? 얹혀 살면서 그렇게 남의 살림 다 뜯어먹고 싶어? 나는 그러라고 해도 그렇게 못하겠다. 양심이 어디 있어? 네? 귤을 먹기는 했는데 하나만 먹었어요. 절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먹기는 먹었다는 거잖아. 너 이 밥 먹지 마. 내가 자선 사업가야. 돈만 축내는 식충이들을 왜 내가 걷어줘야 해? 큰엄마는 정말 그날 동생과 저에게 밥을 주지 않았어요. 부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죠. 학교에서 주는 급식으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너무 서러웠습니다. 큰아빠는 그 광경을 다 봤으면서
옆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죠. 문제는 다음 날에도 밥을 주지 않았어요. 정말 서글프기 그지 없었습니다. 언니, 나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급식도 오늘 2번이나 먹었어. 동생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큰엄마와 큰아빠는 저와 동생에게 기본적인 것들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귤로 시작된 사소한 일이 가출로 이어지게 되었죠. 큰엄마가 몰래 비상금을 텔레비전 장식장 밑에 놓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몰래 깨워서 새벽에 돈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무작정 나와서 동네에 있던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어요. 돈을 내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비상금이라 많은 돈은 아니었고 일주일 정도 있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동네가 같아 이대로 있다간 큰아빠 부부에게 들킬 것 같아 동생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광역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주가 다닐 학교야. 학교 끝나면 바로 앞에 있는 저 큰 고깃집으로 와. 언니가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저는 학교에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만 학교에 보내고 저는 동생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깃집뿐만이 아니라 저는 빵집,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도대체 어떻게 동생을 데리고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일하던 곳에서 미리 돈을 받아 겨우 단칸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어린 동생을 혼자 키우는 것은 저에게 상당히 힘든 일이었어요. 공과금을 내는 방법도 몰라서 겨우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몸을 갈아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최저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했어요. 주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저 고깃집인데요. 저기서는 심지어 사모님의 심부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아예 개인 비서가 된 느낌이었어요. 예, 나 약국 가서 소화제 좀 사다 줄래? 어휴, 소화가 안 돼. 갱년기라 그런가? 네, 잠시만요. 금방 다녀올게요. 또 가게에는 사장님 부부의 따님도 같이 일했거든요. 저보다 5살이 많은 언니였는데 그 언니도 저를 그렇게 개인 심부름을 하게 했습니다. 얘 미주야, 나 이따 화장품 좀 사다 주라. 립스틱이 떨어졌어. 내가 쓰는 거 알지? 그거 시장 가면 떡집 옆에 있는 거 있잖아. 거기서 사오면 돼. 네, 언니. 제가 이따 사모님 심부름 다녀오면서 갔다 올게요. 그래도 저는 알겠다고 수긍하고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당장 동생을 키울 수가 없었거든요. 미성년자인 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깃집 사장님 덕분이었어요. 사장님은 동생이 가게에 오면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동생에게 용돈도 자주 주시고 밥도 공짜로 주시곤 하셨죠. 그런 사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가게에 못 보던 사람이 왔어요. 그 남자는 바로 사장님 부부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으세요?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보는 눈이 워낙 많아서 몰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차근차근 일하면서 돈을 많이 저축했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가게 주변에 방을 조금 더 큰 곳으로 구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런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막내 아들과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2년 동안 비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었고 동생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몸이 이상하게 자주 졸리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리가 미뤄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갔더니 글쎄 제가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엉엉 울며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오빠, 난 못 나. 나 지금 동생도 키워야 하고. 안 돼. 나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비밀로 만나고 있는데 이거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알게 되면 안 돼. 나 일도 못 하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책임질게. 진짜, 미주야.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와 결혼하려고 했어. 내가 평생 잘할게. 현주도 같이 살면 되잖아. 부모님한테는 내가 말씀 잘 드릴게. 난 너무 무서워. 내 배에 아기가 있는 것도 무섭고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알면 나 일 그만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현주는 어떡해. 나 동생 책임져야 해. 오빠는 저를 계속 달랬어요. 그리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죠. 그날 저녁에 바로 우리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매장 문을 닫고 조용하게 앉아 임신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모님, 이건 놔주세요. 아파요. 네가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앞길을 망쳐? 어리고 갈 곳 없는 애 받아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미쳤어? 너? 당장 나가! 나가! 내 아들 귀한 자식이야. 너 같은 애가 감히 앞길 막을 사람이 아니라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주제를 알아야지. 내 동생을 어떻게 꼬실 생각을 해? 진짜 이래서 여자 조심해야 돼. 나도 같은 여자지만 이런 애들이 제일 위험해. 순진하게 생겨서 꼬리치는 것 봐. 일단 머리 놓고 말해요. 미주야, 괜찮아? 지금 미주 배 안에 우리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환영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면전에서 욕먹고 머리채를 잡힐 거라고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너무 큰 반대에 심호흡을 겨우 했습니다. 일단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미주, 너는 몸 잘 챙기고 가게는 당분간 나오지 않아도 돼. 사장님, 저 일할 수 있어요. 임신도 이제 4개월 차라 괜찮아요. 완전 초기는 아니라 병원에서도 일해도 된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제발요. 저 여기서 일 못하면 동생 못 키워요. 제발요. 네가 그렇게 간절하면 내 아들을 꼬셨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우리 가게 일자리가 소중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원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더 먼저 올라간다고 하잖아. 아유, 진짜 어이가 없어. 우리가 다치한테 속은 거야. 반반한 얼굴에 넘어간 거라고. 그렇게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동생이 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더 아팠어요. 심지어 마음을 추스르고 가게에 다시 나갔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소금까지 뿌리셨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애 다시는 보기도 싫어. 사라져!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올 거면 그 배 안에 있는 애나 없애고 와. 손님들까지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좁은 동네라 슈퍼에 두부를 사러 가도 저를 알아봤어요. 저는 마트에서 급기야 울기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걸 그랬나 봐요. 아무튼 이런 불안한 저를 남편은 계속 옆에서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출산하는 막달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시부모님은 제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그림자만 봐도 소리 지르기 바쁘셨죠. 이런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세요? 사실 나는 우리 가게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냥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말했어. 내가 가게 물려받을 테니 후임자 이제 더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우리 누나는 힘든 일이 싫다고 이미 딱 잘라서 말한 상태였거든. 내가 가게를 물려받는 조건으로 미주 너와 결혼할 수 있게 됐어. 남편의 말을 들어봤더니 자식이라고 2명 있는 집안에서 둘 다 그 큰 고깃집을 물려받지 않길 원했대요. 이렇게 말하면 가끔 의아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마 자영업을 하던 분들이라면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식당이 돈은 많이 벌어도 정말 힘들거든요. 또 고깃집이라 몸을 쓰는 일도 많았고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걸 신우이와 남편은 바로 옆에서 봤으니 물려받기 싫었겠죠. 남편은 그래서 일부러 대학도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아무튼 그런 남편이 가게를 이어서 하겠다고 하니 철옹성 같은 시아버지가 드디어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가게를 물려받기로 했으니 미주 너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해.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직원이 아니야. 이제 네 가게야. 알겠니? 네, 저도 남편 따라서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 과연 결혼이라는 일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결실을 맺게 되었죠.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동생이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머니의 확고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결혼하면 우리 집 가풍을 배워야 하니까 무조건 네가 들어와서 살아. 제 동생은요, 얼마든지 들어가서 살 수는 있는데 동생을 제가 키워야 해요. 그렇게 소중하면 왜 우리 동생을 꼬셔서 임신한 거야? 동생도 같이 살게 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거슬리지 않게 할게요. 동생 워낙 조용하고 밥도 많이 안 먹어요. 제발요. 저는 거의 빌고 빌어서 동생까지 같이 시댁에서 살 수 있었어요. 방이 남지 않아 동생은 우리 방에서 같이 살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갔지만 시집살이는 매우 심했습니다. 출산해서 몸도 약한 저를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깨우셨어요. 예, 지금 뭐하니? 얼른 일어나서 밥해라. 시아버지랑 시어머니에게 아침상을 차릴 생각을 해야지. 너는 지금 애가 무슨 기본도 안 되어 있니? 시아버지 드시고 출근하면 그때 네가 밥을 먹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빨리 저기 가서 걸레로 바닥 좀 닦아. 네 눈에는 먼지가 안 보여? 지금 그걸 먹을 시간이 있니? 빨리 화장실 가서 청소해. 아까 보니까 물때가 잔뜩이더라. 너는 그걸 보면서도 청소할 생각이 안 들어?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잔소리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었던 것은 마치 저와 아기를 이간질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유, 생긴 건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네. 너무 예쁘다. 역시 우리 아들의 유전자가 큰일을 했네. 어쩜 이렇게 닮았지? 이목구비부터 발가락까지 닮았어. 엄마, 뭔가 귀는 나랑 똑같지 않아? 완전히 그냥 우리 집안 유전자만 있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보고 들으라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을 마치 자기 자식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그 행동은 더 심해졌어요. 왜 우니? 네 엄마가 잘 안 돌봐줘서 그래? 너희 엄마는 너가 안 예쁜가 봐.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치? 이리 할머니한테 와. 옳지, 그렇지. 이래서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아이들은 원래 울면서 크잖아요.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아이가 불안해하더라. 집에 있는 엄마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저도 뭐 일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런 거죠. 아이 제가 돌볼 테니까 어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출산하고 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일했거든요. 고깃집에 가서 설거지부터 무거운 숯도 나르고 또 각종 밑반찬도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손길이 하나라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죠. 몸이 2개여도 모자란 양에 항상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서 힘들었어요. 미주야, 고생했다. 나는 네가 없었다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을 거야. 부모님도 나이가 들면서 많이 체력이 부족하시니 힘들어하시고 언제나 고마워. 그래도 남편이 제 옆에서 편을 들어주니 든든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 하는 이유는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나 수학여행 간다고 하던데 혹시 부담되면 말해. 나 진짜 안 가도 괜찮아. 선생님이 그냥 물어보래서 물어보는 거야. 현주야, 당연히 수학여행은 가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는 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속상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실제로 동생은 제가 결혼하며 시댁살이를 시작하자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밥도 눈치 보며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그런 동생이 성인이 되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는 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특히 힘들었던 것은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시댁이 큰 집이라 명절 때는 온갖 친척들이 다 시댁으로 모였어요. 예, 빨리 이 음식들 가져다 드려. 그리고 잡채는 어딨니? 저는 어디다 놨어? 왜 이렇게 행동이 느려? 아이고. 잠시만요. 현주야, 언니 좀 도와주라. 아까 분명 여기다 놨는데. 어디 갔지? 언니, 잡채 여기 있어. 내가 가서 놓고 올게. 동생과 저를 마치 그 집 하인처럼 부리는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시키셨어요. 심지어 시누이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 일하더라고요. 옳게, 거기 지금 김치가 없잖아.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와야 할 것 같은데. 가서 가져와. 그리고 오면서 냉동실에서 나 아이스크림 가져다 줘.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저는 시누이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시킬 때는 저도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제 얼굴을 보며 시누이는 일부러 더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옳게, 설마 지금 기분 나쁜 거 아니지? 내가 지금 뭐 어려운 부탁한 거 아니잖아? 그치? 아니지? 네, 아니에요. 일단 저 지금 바빠서 부엌 다시 가볼게요. 속으로 참을 인을 얼마나 새겼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얄미운 시집살이를 견뎠던 이유는 바로 동생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우리 자매를 보면 인자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동생이 대학에 갔을 때였어요. 동생은 사립대학교와 국립대학교 둘 다 붙게 되었는데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은 바로 사립대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사립대는 등록금이 매우 비싼 학교라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고깃집에서 그렇게 일해도 돈 관리는 시아버지가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사실인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많이 곤란해하는 것을 알자 동생은 슬며시 저에게 그냥 국립대를 가겠다고 한 뒤였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몰래 다용도실로 부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주야, 현주 이번에 대학 간다며? 내가 4년 내내 등록금을 준다고는 약속은 하지 못해. 그래도 첫 번째 등록금은 내줄 수 있단다.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대학에 가라고 해. 아버님,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무려 동생이 첫 등록금을 내준다는 소식에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동생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시아버지가 몰래 해준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동생은 시댁에서 독립해서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저도 드디어 마냥 참지는 않고 할 말은 하고 살게 되었죠. 마침 저를 얄밉게 괴롭히던 시누이가 결혼해서 집을 나가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니와 둘만 있으니 저도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유독 육아에 관해 간섭을 많이 하고는 하셨어요. 우리 손자가 한글이 조금 느린 것 같다. 아무래도 이게 목의 유전이라고 하던데 병원에 가야 하니? 느린 것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안 그러니? 외동은 원래 학습 능력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유전이 보일 나이고 아니고 병원에서 그랬어요. 그래? 근데 아기 춥게 저렇게 입히면 어떡하니? 저러다 감기 걸리면 남들은 다 엄마 욕하는 거 알고 그래? 아까 외투 입혔는데 본인이 벗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꼬박꼬박 그렇게 말대꾸하고 싶니? 그런 건 도대체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어머, 저 어머님하고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있으셨어요. 통쾌하다면 사실이었죠.
어휴, 왜 이렇게 집안이 덥니? 아유, 나만 그런가? 어머니, 갱년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나가서 바람도 쐬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세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드시잖아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저도 어느 정도 할 말을 하면서 괜찮아졌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고깃집에서 손을 뗀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전까지도 저와 남편이 거의 모든 것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아예 가게에도 뜸하게 나온다고 선언하셨죠. 남편하고 저는 본격적으로 책임감이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그 당시에 새벽 6시에 가게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다시 집에 와서 시부모님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 학교를 등교시켰어요. 다시 가게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중간에 시댁에 가서 밥을 차리고 집안일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몸은 당연히 힘들었고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들과 간간히 들려오는 동생의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그래도 손님이 배로 늘기 시작했어요. 항상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더니 단골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장사가 더 잘 되면서 일하던 직원도 더 뽑게 되었어요. 새로 뽑은 직원 중에 하연이라는 저와 동갑인 직원이 들어오며 서로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연이는 저와 공통점이 꽤 있는 친구였어요. 하연이 너도 그럼 엄마가 안 계시니까 힘들었겠다. 나도 동생하고 둘이 의지하며 살았을 때가 너무 힘들었거든. 나는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내가 동생이니까 괜찮았어. 미주 네가 진짜 대단하지. 나는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 특히 신우이는 결혼하고 더 친정에 자주 왔거든요. 게다가 산후조리까지 시댁에서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집에 있기가 싫어 일부러 가게에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 저를 하연이가 같이 신우이를 뒷담화해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 진짜 미주 네 신우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몰라? 나름 무슨 자기 하인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나 처음 여기서 일할 때부터 그랬어. 자기 심부름꾼처럼 대하더라고.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어서 꼭 참았지. 미주 너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나는 그런 네 인생이 너무 멋있고 네가 참 존경스러워. 내가 너 동생이라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 실제로 동생은 대학에 가서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꽤 탔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는 자기도 성인이니 알아서 해결한다는 동생을 보고 다 컸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윤이라는 친구가 생겨 저는 가게 일이 힘들어도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남편과 불이 나게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저 이 사람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제발요. 일단 진정하세요. 지금 병명은 간암이고 말기입니다. 간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는 상태예요. 간 이식자를 찾는 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병원에서 알게 된 소식으로는 시아버지가 무려 간암 말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간 이식을 위해서는 혈액형이 중요하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시아버지의 간암 소식에 시댁은 아주 큰 중대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시아버지와 혈액형이 호환되는 사람은 저와 신우이 단 2명이었습니다. 혈액형이 호환된다고 단순하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검사를 통해 결과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듣기로는 간을 주는 사람도 건강이 나빠진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듣고 동생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 미쳤어? 나는 언니가 당연히 아예 생각조차 안 할 줄 알았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집살이 당했으면서 지금 간이식 소리가 나와? 나는 언니가 그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
그래도 나도 만약 그 사람이 시어머니나 시누이였으면 이렇게 고민도 안 해. 당연히 안 줬을 거야. 그런데 시아버지잖아. 시아버지는 현주 네 등록금도 처음에 내주셨으니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하는 거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간 기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알고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가 아주 심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너, 얘, 야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쩌면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가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아가, 힘들게 새벽부터 지금 부엌에서 뭐하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들어가서 쉬어. 내가 아침밥 차리면 알려줄게. 저는 처음에 환청을 듣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런 말투로 저를 대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너무 대놓고 달라진 모습에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항상 표독스럽게 얄미운 태도였던 시누이도 묘하게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옳게, 저번에 보니까 딸기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사왔어. 이거 백화점 지하에서 산 거라 진짜 비싼 거고 맛있다. 저번에 선물 받아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놀랐잖아. 이거 먹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너무 확연하게 달라진 시댁 식구들을 보며 저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와 저는 둘이 경건하게 간이식 대상자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자 다들 아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누이는 대상자 적격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었거든요. 그 말은 제가 아니면 시아버지는 간을 당장 이식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적격자를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지만 아주 긴 대기를 기다려야 했죠. 시아버지가 초기도 아니고 말기였으니 하루가 급한 상황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사람이 아예 딴판으로 변해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배고프면 말해. 갈비찜 해줄까? 그리고 또 뭐 필요한 거 있니? 가게도 나가지 말고 푹 쉬어. 원래 사람이 너무 일만 하면 힘들어. 알지? 그냥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있어. 올케, 혹시 이 화장품 좋아해? 이거 명품인데. 올케도 이 브랜드 알지? 유명한 거잖아. 내가 올케가 좋아할까 봐 사왔는데 마음에 들어? 너무 대놓고 제 간을 바라는 모습에 웃겼습니다. 동생은 제가 대상자 심사에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전화로 저를 설득했어요. 언니, 나도 물론 언니네 시아버지가 나랑 언니 많이 예뻐한 거 알아. 도움도 많이 받았지. 누가 그거 몰라? 그런데 차라리 그럼 그 돈 내가 줄게. 나 이제 곧 졸업하는 거 알지? 학점도 좋고 대외 활동도 많이 해서 나 대기업 들어갈 수 있어. 제발 나 언니 몸 망가지는 거 싫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가게 물려주신 것도 다 시아버지고 내가 요즘 고민이 많아. 현주 네가 언니 생각하는 것은 아는데 일단 고민을 해볼게. 아니, 나는 언니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싫다고. 그냥 싫어. 무슨 간을 줘. 언니가 그 집에서 받은 게 있어? 하다못해 뭐 사랑이라도 받았어? 나는 그 집에서 살았던 기간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단 말이야. 현주야, 네 마음은 언니가 알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내 뜻대로 행동해. 실제로 저는 시아버지에게 받은 게 많아서 그랬기도 했지만 사실 남편 때문에 고민했어요. 남편은 제가 유일한 간이식 대상자라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었거든요. 미주야, 내가 너 아기 가졌을 때 평생 책임진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 내가 그 말 지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너도 알지? 나는 남편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어. 미주 너도 물론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알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한테 간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진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제발. 남편이 울면서 비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물론 사람이라 그동안 당했던 시집살이를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미워서라도 간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을 생각하니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을 시아버지에게 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울며 저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 아주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미주, 네가 처음에 우리 가게에 일하러 왔을 때가 생각난다. 어렸던 네가 동생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너무 고맙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너희 자매에게 최선을 다할게. 저도 아버님이 잘해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간을 이식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당연히 동생은 저에게 진지하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진짜 언니를 이해할 수 없어. 지금이라도 좋으니, 아니 수술 직전이라도 좋으니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나 당장 달려갈게. 아니야, 그냥 내가 병원에 그날 같이 갈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동생 하나는 잘 둬서 이렇게 호강하네. 됐어. 언니 혼자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날 남편도 같이 있기로 했으니까 현주 너는 가서 수업이나 들어.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 마침내 수술 전날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어서 웬만한 일에는 무던하게 대하던 저도 큰 수술을 앞두니 떨리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시키는 검사도 다 하고 덤덤하게 다음 날이 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호자로 와 있었는데 보이질 않더라고요. 공기가 답답해서 산책하려고 조용히 한밤중에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지나치려다 보니 시아버지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싶어 뒤를 돌았는데 제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아주 중요한 대화였어요. 살면서 받은 충격 중에 이 대화가 가장 충격이 컸습니다. 들으면서도 현실이 믿기지 않아 볼을 몇 번을 꼬집었는지 몰라요. 피가 식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대화였습니다. 그래, 하연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지? 네, 몰랐는데 하연이 아버지가 땅 부자래요. 어차피 미주랑은 결혼식도 안 올렸으니 그냥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려고요. 그래, 미주가 간을 준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로 의외다. 근데 간만 받고 바로 이혼해. 그래야죠. 하연이랑 결혼하고 땅 생기면 거기에 집 짓고 행복하게 살아요. 미주가 사람은 착한데 진정이 없어서 가끔 답답했거든요. 받을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나도 사돈이 없으니 뭐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고. 그래도 애가 일은 잘해서 가게에 도움이 되긴 했어. 그동안 고맙긴 했죠. 하지만 이제 노후를 보내고 남은 생을 살기엔 하연이처럼 돈 많은 집 사람하고 하고 싶어요. 저는 저 대화를 듣고 너무 충격에 빠져 이명까지 들렸어요. 손을 벌벌 떨며 겨우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만약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저런 대화를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 대화의 주인공이 시아버지와 남편이라는 사실이 저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사람의 배신이 하필 제 남편과 시아버지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가게 직원인 하연이가 내 언니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해줬던 게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배신감에 눈물이 계속 줄줄 흘렀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자 저도 급하게 병실로 돌아왔어요.
미주야, 우리 이제 자자. 불 이미 꺼놨구나. 자? 자나 보다. 잘 자. 나도 잘게.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늘 하던 것처럼 똑같이 저를 대했죠.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뜬 눈으로 새벽을 보냈습니다. 자고 싶지도 않았고 졸리지도 않더라고요. 눈물만 계속 흘리며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꿈인 것 같았는데 꿈은 절대 아니었죠. 당연히 간을 줄 생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아주 다정하고 친절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와서 제 기분을 살폈죠. 굳은 표정을 풀 수는 없었지만 다들 제가 수술 때문에 긴장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미주야, 너무 걱정하지 마. 수술 끝나면 내가 바로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그냥 한숨 자고 온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어. 알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속으로 바람이라는 단어만 떠올랐어요. 아마 제가 수술하러 들어가면 본인은 하연이랑 연락하겠지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저를 호명하고 마취하러 침대를 끌고 이동했어요.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와 함께 갈 수가 없었죠. 어제 대화를 듣고 나니 시댁 식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응원하러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 감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마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저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요. 바로 다녀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나온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다행히 시댁 식구들은 전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병원 밖으로 가서 행인에게 부탁해서 전화를 빌렸어요. 현주야, 언니야, 나 지금 수술 포기하고 나왔어. 말하자면 긴데 일단 어디야? 언니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언니, 나 1층이야. 내가 언니 보러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 나 지금 남자친구랑 있어서 언니 데리러 갈 수 있어. 우리 차 타고 왔거든. 언니 정확히 어디야? 저는 동생과 동생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동생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가는 내내 동생은 믿을 수가 없다며 잔뜩 흥분했습니다. 형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 바람이 나도 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일한 가게 직원하구나. 하연 언니? 나도 아는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지? 그 집안은 어떻게 된 게 멀쩡한 사람이 없어? 제가 몸만 병원에서 나오느라 급하게 나와서 병원복을 입고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동생의 전화가 울려 봤더니 남편의 번호가 뜨길래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처제, 혹시 미주랑 연락돼? 오늘이 수술하는 날인데 지금 사라졌어. 분명 아까까지 병원에 있었는데 마취하러 갔다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사라졌어. 나야. 미주야? 네가 거기 왜 있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너가 거기 지금 왜 있어? 우리 아버지는 어떡하라고? 이미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그 말은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나 어제 너랑 너희 아빠가 하는 말 들었어. 바람 폈다고? 그것도 하연이랑 땅 부자? 좋겠다, 당신. 그리고 뭐? 이혼하겠다고? 미주야, 잠시만. 그거 다 오해야. 잠시만. 이거 진짜 오해야. 잠시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진짜 아니야. 나랑은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하연이랑은 올릴 생각하고 있더라. 나 진짜 당신 가족들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살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아들은 내가 데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 법적 싸움 끝까지 갈 거야. 미주야, 잠시만. 미주야, 오해야, 미주야.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남편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었어요. 눈물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제 소중한 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던 사실이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의 전화로 계속 시댁 식구들이 번갈아서 연락이 왔지만 절대 받지 않았죠. 그 뒤로 시댁을 방문하긴 했어요. 바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그 사람들
정말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렇다고 당일에 사라질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그 말은 당신 아들한테 하세요. 가게 직원하고 바람난 게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가게랑 시댁에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미주야. 제발 내가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됐어. 나는 이제 당신 가족들하고 할 말 없어. 하연이와도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얘기했어요. 하연이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를 진짜 평생 나와 함께할 인연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러니? 내가 그동안 네 편이 많이 봐줬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해. 내가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거 알잖아. 순간 눈이 멀었었나 봐. 정말 미안해. 미주 너한테는 할 말이 없어. 다행히 이혼 서류는 잘 처리되었어요. 아들도 엄마인 저를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서 통쾌했답니다. 무엇보다 저 집안과 인연을 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더는 시집살이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가게에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인생사는 인과응보라고 하죠. 제가 가게에 안 보이자 소문이 확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됐던 고깃집이 완전히 망해서 손님이 별로 오지도 않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달이면 동생과 집을 합쳐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동생은 지금 만나는 친구와 결혼 예정인데 그 전에 저와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새로운 제 삶이 정말 기대가 돼요. 지긋지긋한 시댁 사람들에게 벗어난 제 인생을 여러분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